것 때문에 여기 앉아서 좀 해도 괜찮은 거죠? 네. 제가 서서 하면 예,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관 과거형이고 녹색당 당직자도 과거형입니다. 네. 제가 그걸 명확히 안 적어놨던 것 같아서 원래는 제가 이제 어제 배용하 목사님께서 관련 이제 현장 견학을 해주시고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로 돼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급작스럽게 비가 오는 바람에 배용하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최대한 겹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고 확산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원래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더 뭐 겹치는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산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로는 지뢰 한 500개 정도를 폭탄 한 곳에 넣어서 그걸 쏜 다음에 그걸 이제 공중에서 터트려서 그 500개 정도의 지뢰가 흩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한 이제 테니스공 정도만한 이제 자탄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탄 그 정도 크기부터 조금 더 이제 큰 얼굴 정도나 조금 더 큰 그 정도 상당한 다양한 사이즈의 폭탄 수백 개가 하나의 모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공중에서 터져버리면 관련 이제 주변 지역이 한꺼번에 좀 초토화되는 그런 목적을 지닌 이제 폭탄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지뢰를 하늘에서 뿌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강철이라는 그런 이제 닉네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속탄의 이런 이제 특성 때문에 한 곳에서 터지면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 한 축구장 3개 정도 면적이 한 번에 이제 쑥대밭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되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이제 민간 지역에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전쟁 범죄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하나 명칭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집속탄이라는 이 영어로는 클러스터 뮤니션인데 이게 한국에서 확산탄이라고도 하고 집속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집속은 이제 모아서 묶었다는 뜻이고 확산은 흩어서 널리 퍼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집속탄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그런 정의보다는 기능과 영향,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참담한 효과를 가져오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라는 의미에서 한국어로 쓸 때는 이제 확산탄이라고 쓰는 게 더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확산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어제도 이제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되게 구형 모델이긴 한데 이런 이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어제 얘기했던 이제 앞에 퓨즈가 있고 이게 열리면서 이렇게 공중에서 투하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게 비행기에서 보통 투하를 많이 하고 대포 이제 다연장 로켓포나 이런 이제 포를 쏴서 그 포가 날아가서 공중에서 폭파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이 역사는 이게 2차 대전에서 처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원래는 탱크가 이제 진격을 하는 거를 막으려고 개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민간인에게 훨씬 많이 피해가 가고 그리고 실제 사용 용도도 탱크를 막는다는 그런 용도보다는 좀 어떤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피해를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서 이게 다 이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고 뭐 이제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특히나 사용량으로 치면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게 절대적으로 많고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라오스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도 거의 뭐 한 몇 천만 발 정도의 불발탄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민간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가자 학살이나 레바논 전쟁에서도 지금 집속탄하고 백린탄을 썼다는 상당한 거의 뭐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위험성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차별성이기 때문에 이 무기의 특성 자체가 이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서 저기 아까 이제 연도별로 그 피해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절대 그냥 거의 대부분은 민간인 피해를 입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여기 제가 이 발제 자료에는 작은 사진이 있어서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큰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12문이 들어가는 포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모탄이 하나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600개씩 요거는 이제 M20270이라는 이제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한 몇백 개의 탄이 들어가서 이게 한 번에 이제 차례대로 발사가 되고 이게 발사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철갑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반통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 12발 발사하는 게 이제 세 문의 발사체를 구비해서 한 번에 몇 분 정도 안에 발사가 되는데 일제 사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몇 분 만에 그러니까 결국에 644 곱하기 12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분 만에 한 23,000발 정도가 발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축구장 3개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면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서도 얘기했던 이제 이런 유엔 헌장이라든가 제네바 협약 같은 기본적인 민간인 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앞에 나왔던 그 사례 예시들은 전부 다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발탄 문제가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제 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남아서 정말 두고두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도 거의 같은 기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발탄율을 굉장히 낮춰서 그래서 사용을 하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2008년이 그 이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첨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불발률을 낮추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폭 능력이라는 걸 거기다 탑재를 해가지고 똑똑한 폭탄이라고 하는데 걔가 만약에 이제 불발탄이 되거나 잘 안 터지면 스스로 터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셀프 디스트럭트 아니면 셀프 디액티베이트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 이제 레바논 전쟁이 2006년도에도 있었고 34일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엄청나게 뭐 지금은 이제 가자에서 피해가 더 크지만 몇천 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확산탄하고 백린탄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 그때 주장한 게 우리 폭탄은 불발률 0.06%다. 자폭 능력이 99%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니네가 얘기하는 피해를 못 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근데 이제 확산탄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불발탄들인데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은 건물 도시에서 이제 콘크리트 벽에 닿았을 때 터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전쟁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지 않고 이 확산탄이 사용된 제일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도차이나 베트남 전쟁,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데서 엄청나게 거의 8천만 발 정도를 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뿌렸을 때 밀림이라던가 뭐 사막이라던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여기 실험실 조건으로 갖추지 않은 조건에서 이게 쏘아졌을 때 실질적인 불발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낫겠지만 사막 밀림 뭐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접촉을 강하게 충격을 받아서 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얘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무까지 걸려버리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좀 뭐 늪지대 같은 데라던가 바닥이 연한 데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남아서 끝까지 두고 이제 피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집속탄 불발탄들 이제 오래된 이거 같은 경우는 라오스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불발탄 피해는 또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절반가량이 이제 민간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동이 50%이고 많은 경우에 경작지 같은데 이제 남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라든가 그 이제 어쨌든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산 되게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최소 1,000만 발에서 한 3,000만 발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훨씬 더 많다고 지금 남아 있다고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용된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폭탄을 이 라오스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터뜨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10,000명 이상 이제 사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1년에만 수백 명씩 아직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이제 어떤 지역에 뿌려지면 거기 농경지는 거의 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예, 뭐 굉장히 예, 이게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까 본인들이 0.0 몇 프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추산한 거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40%에서 70% 정도 불발탄일 것 같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그때 34일간 전쟁을 할 때 마지막 3일간 엄청 쌌거든요. 엄청 쌌는데 그때 3일 동안 뿌린 불발탄 때문에 레바논 남부의 경작지 26%가 이제 오염돼서 경작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른 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 확산탄 금지 조약의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를 많이 해서 2008년도에 이제 확산탄 금지 조약이 시행이 됐던 거고요. 심지어 가자지구에서 제가 이건 심지어 미국 자료인데 미국 장성 출신이 보고서를 쓴 거에 향후 사회 재건을 할 때 지금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집속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지어 얘네가 미국이 얘기하는 1% 불발률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3분 동안 23,000발을 쏘면 1%면 몇 발이죠? 그건 10%. 230. 네, 230발이에요. 네, 3분 동안 쏜 게.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라오스 같은 경우는 뭐 8분마다 9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매번 발사를 한 정도로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심지어 뭐 0.0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 불발탄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뭐 미국 보수적인 추산으로 한 거의 10몇 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지뢰 작업 그런 이제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라오스 같은데 이렇게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모탄을 이렇게 수거해서 막 뭐 오두막을 만들고 이럴 정도로 네, 피해가 네, 심각하고 이거는 이제 그 라오스에 있는 전쟁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속탄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뿌리 위에서 보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분들이 이걸 아래에서 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미지라서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현장 취재를 갔을 때 2008년경에 이제 피해를 입어서 이제 손이 절단된 이제 아동 거기에 이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불발탄이 많고 폭발 안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말 공처럼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이게 집속탄 관련된 규제는 2가지 조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확산탄 금지 조약이 있고 이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약이고 굉장히 느슨하고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조약입니다. 이게 뭐 이 제5정서가 전쟁 잔류 폭발물이라고 해서 확산탄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이 조항인데 이 조약은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 전쟁 잔류 폭발물의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기는 많이 쓰되 최소화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거고 탄약의 신뢰도를 위해 그러니까 탄약을 잘 쓰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기를 잘 쓰자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이런 되게 문제가 많은 조약인데 이 문제가 많아서 확산탄 금지 조약이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나와서 생긴 거고요.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만 준수하겠다.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확산탄 금지 조약이라는 게 이 조약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체결이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당사국이고 이제 서명한 국가들도 12개가 되고 그러니까 집속탄 금지 조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금지하는 거죠. 집속탄의 사용, 개발, 생산, 획득, 비축, 유지, 이전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팔거나 양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금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을 하면 당연히 갖고 있는 거는 폐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그 잔류 폭발물을 제거해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조약에서 국가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그걸 지원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일단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하고 참가하고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시는 그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은 다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상당한 의의가 있는 조약인데 이건 뭐 어쨌든 이제 굉장히 강제성이 있는 조약이다라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고 한국은 그래서 이제 확산탄 관련 조약을 어떻게 지금 한국의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이 확산탄 금지 조약은 하지 않고 불발탄만 낮추겠다, 낮춰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무기 감시하는 분들의 어떤 보고서 같은 것들을 검토하면 이렇게 불발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한국은 어쨌든 이 확산탄 금지 조약에 굉장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하나뿐만 아니라 풍산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좀 빨리 넘어가서 근데 한국에서 이거를 이제 방어무기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확산탄과 이 관련 어제 천무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무기 체계가 전체적으로 한미 그 킬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무기인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확산탄 금지 조약을 정말로 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소파 부속 조약으로 이제 체결했던 이 탄약 보급 관련된 합의 각서 때문에 미국에서 이 정도의 이런 우리가 지정하는 탄약을 한국에서 비축해라고 하면 한국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기본적인 어떤 헌법 국제조약 가입할 가입권 침해라고 해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논산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넘어가도록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 이 자료집 제일 뒤편에 그 배영환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문제점을 자세히 정리한 또 이제 문건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이 과정이 정말 졸속으로 했고 논산시가 정말로 개입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성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KDI로 하나에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 역설적이게 또 하나가 유럽의 태양광 우리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태양광 또 제일 큰 분야가 무기 산업과 태양광 분야인데 태양광 수출을 하기 위해 이제 유럽의 여러 연기금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하나가. 그래서 2020년도에 그걸 분할을 하고 여기 이제 2023년도 자료인데 그 블랙리스트 된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풍산하고 LIG 넥스원만 있고 하나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성희님도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가 미군과 방위산업, 첨단산업, 이제 AI 이런 기술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미국 우주사령부를 비롯해서 미국 군사 정부기관하고 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 이런 무기 업체들이 다 입점해 있고 그런 곳인데 이곳은 절대적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관광까지도 그런 이제 사관학교 관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 의존해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이거 그분이 하신 거니까 예전에 보궐선거에서 그 청주의 김종대 전 의원께서 F-36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무기 수리를 전투기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육사 공사 이런 거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좀 진영을 약간 넘나들면서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한국 진보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방산업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경제면에 있고 이제 어쨌든 다 경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에서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정말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K방산을 처음 기획을 한 게 문재인 정부이고 국방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2021년도에 특히나 엄청 많이 올렸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쟁 위협을 느끼고 평화 없음을 느끼는 거에 가장 큰 이면에는 그런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군축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